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드리는 말씀이 제가 조금 바빠지기 시작하면 이건 한반도의 한국의 안보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계통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좀 바쁩니다. 이게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제가 좀 은유적으로 말씀을 적어놨습니다만 북한이 헤어질 결심과 전쟁할 결심을 했다라고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얘기한 것들을 중심으로 연말 연초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북한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한 1시간 내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을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 전쟁할 결심, 헤어질 결심, 전쟁. 시간이 되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또 공교롭게 어저께 뭐 잘 TV 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총을 맞았는데 또 그렇게 다행이죠. 어쨌든 그런 암살 시도라는 폭력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트럼프를 지지하던 안 지지하던을 떠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가 2017, 18, 19년에 경험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그때 우리들 얘기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과연 다시 될까 뭐 그런 것도 조금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어질 결심인데요. 연말 연초에 연말에 전원회의 그리고 연초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김정은 총비서 제가 김정은 직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총비서도 있고 국무위원장도 있곤 한데요. 북한 연구자로서 직함을 붙일 때는 북한에서 붙이는 직함을 따라하는 것이 제일 맞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총비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총비서. 그 직책을 맡은 지 노동당 총비서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할아버지의 직함을 안 썼는데 총비서라는 직함을 쓰기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국무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총비서라는 직함으로 쓰겠습니다. 어쨌든 연말 연초에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 당연히 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는 그 수준보다 한 100만 배, 1000만 배 총장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북한 가서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들이 정말 북한은 통일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통일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심지어는 그들이 만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2대 역사적 사명이 하나는 사회주의 건설이고 하나는 민족 통일이다. 그만큼 통일을 중시했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연말 연초 회의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제 통일 안 한다. 민족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북한이 그런 노선이 전환된 거죠. 대남 노선을 전환했다. 북한이 유일 영도 체제, 이른바 수령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아주 중요한 노선 전환은 상당 기간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한 1년 반 전부터 북한이 갑자기 한국을 향해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원래 남측, 남한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쌍꺽쇠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근데 북한이 쓰는 쌍꺽쇠라는 거는 우리 표현을 쓰면 소위,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AKA,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니네가 부르는 대한민국이라고 있잖아 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표현을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까지 같이 쓰기 시작했다. 그때가 이제 가장 명확한 증거죠. 뭔가 북한이 노선 전환을 준비하고 있구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말에 아주 명백한 공개 연설을 통해서 대남 노선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남 관계,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이제는 민족이 아니고 통일이 아니고 이제는 교전국 관계다. 적 대시 제1적이다. 최고의 적이다.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제가 써놓은 표현입니다만 이런 표현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이제 일종의 헤어질 결심이다.
정말 헤어질 결심을 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한 6개월 지났습니다만 학계나 또 이 정부 부처분들,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과 회의를 한 20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석들이 있어서 이건 뭐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요. 뭐 두 가지 주장이 여전히 부딪힙니다. 정말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식 표현을 쓰면 이 대한민국 족속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주장이 있고, 아니다.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전술적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필요가 있으면 대남 관계에 나올 것이다. 이제 두 가지인데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필요에 따라서 다시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 입장에서는 쭉 쫓아오면서 보니까 선택을 할 거는 같았는데 왜 이 특정 시점에서 저희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뭐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세게 나왔다. 특히 통일 민족 포기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돌이켜놓고 저희가 해석을 시도하는 거죠. 왜 이런 북한의 선택이 이루어졌느냐. 저는 큰 틀에서 북한의 현 상황이 굉장히 수세적이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김정은 총비서가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환경과 입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 발 더 들어가서 따지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과 북한 공이 우리가 통일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있고 북한은 고려 연방 통일제라는 통일 방안이 있는데 남북한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사실상 이런 거죠. 우리 체제로 북한을 통일하겠다라는 거고 북한도 자신들의 체제로 통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북한의 통일 방안을 보면 그러려면 분명히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 내, 한국 내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최근 아시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옹호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호감도를 갖는 한국민의 숫자가 전체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뭐 이거는 2020년 6월이 결정적인 한 계기가 됐는데요. 2020년 6월 달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남북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말 표현 그대로 폭파해버렸죠. 그때부터 젊은 세대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확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젊은 MZ세대들 친구들을 신층 면접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냐 했더니 공정 이슈가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뭐 아버지 잘 만나서 자기가 지도자를 하던 요즘 MZ세대는 그건 이해합니다. 뭐 집안 잘 만나서 그렇게 되고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왜 그 사람이 우리 남한에 재산이 들어가고 그게 130조인가 150조 우리가 150억이죠. 제가 숫자에 약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것 같긴데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 들어서 우리가 지은 대한민국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그걸 왜 폭파시켰냐. 그러고 나부터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졌고 매달 사회 리서치에서 주변 국가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하는데요. 최근 2년간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점 떨어져서 대한민국 한국민의 80%가 북한을 비호감이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남한의 동조 세력을 더 지원 세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남북 간의 경쟁을 했죠. 체제 경쟁을 해왔죠. 북한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가능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북한 경제 상황입니다.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북한 경제하는 분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북한 경제가 안 좋은 것은 거의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때 3년 동안, 3년 6개월입니다. 정확히 3년 6개월 동안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 국경 봉쇄의 시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봉쇄했다라는 것은 전혀 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북한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60% 이상의 경제가 무역 의지, 지금 중국이랑 의존을 하고 있죠. 그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3년 반을 완전히 문을 닫았다는 건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2016년과 17년 중점적으로 통과된 유엔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포괄적 제재라서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있는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한국 국정인데 제가 북한에 가려고 하면 이 휴대폰 못 갖고 갑니다. 컴퓨터도 못 갖고 가고요. 기자들 카메라 다 못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내법으로 또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미국산 부품이 10%인가요? 들어간 부품을 반입을 했을 경우에 갖고 북한에 갔을 경우에는 그게 다 제재 위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물건에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적기가 북한에 갔다 왔다, 우리 선박이 북한에 갔다 왔다면 미국 취향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8, 19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도 군용기를 타고 가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북한에 대한 철저한 제재가 있다. 그래서 물론 러시아, 특히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일부 제재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고 뒷문을 열어주고 있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완전히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 의미는 북한 경제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통계치로도 나옵니다만 북한 경제가 좋아지려면 2017년, 16년 유엔에서 제재가 통과되기 이전 수준으로 중국과 해외 무역 교역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수준으로 절대 못 가고 있고요. 그 수준 2016년 이전과 비교해 볼 때는 80% 이상의 무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 경제가 좋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 내에 사상 이완입니다. 그러니까 아실 것 같은데 북한에도 MZ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MZ세대처럼. 이들은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1990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고난의 행군,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35만 명이 굶어 죽었고, 그리고 유엔 같은 데서의 공식 통계는 최소한 100만 명, 일부 통계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최악의 그런 기아를 경험했죠, 북한이. 그 기아는 산업화를 이룬 국가에서는 민족국가 형성 이후에 유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서부 사하라 이남의 국가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대규모 기아를 많이 경험을 했고 중국도 사실은 대약진 운동 때 기아를 경험을 했었죠. 문화혁명. 근데 그때 중국은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북한은 1960년대 산업화를 이룬 도시국가 형태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이런 대규모 기아가 있었던 유일한 사례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0년, 2000년도 초반,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MZ세대랑 비슷한 세대인 거잖아요. 한국 MZ세대랑의 약간의 통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습니다. 요즘 저도 그 MZ세대들 수업하느라고 어려운데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왜 그래? 그러면 딱 나대로 찍혀서 제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하는 게 제가 적응하기가 쉽진 않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함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의견을 또 얘기도 또 잘 안 해요. 이 코로나의 상황인지 입 딱 다물고 있고 그냥 교수가 와서 강의하면 그냥 기본 표정이 너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느낌. 교수를 평가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990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의 배급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대부분 여성입니다. 여성이 직접 나서서 장마당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 가족을 부양하죠. 그러니까 이 북한의 장마당 MZ세대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국가가 자기에게 뭐를 배급을 주거나 혜택을 준다기보다 자기 엄마가 시당 가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활동해서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그런 사상 교육을 받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나라가 국가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요즘 우리 MZ도 대한민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MZ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외부 문물,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이하면 괴뢰 문화, 우리식 표현하면 K컬처의 이 접촉 빈도, 이거의 노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 초에 우리 통일부에서 사회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최근 5년간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런 한국 문화, 뭐 우리 드라마, 음악, 영화 같은 거죠. 그것을 본 경험이 있냐 했는데 90% 이상이 그 경험이 있다 그래요. 그 뭐 탈북민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이게 식욕,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 다음 욕구가 이 문화적 욕구입니다. 우리 또 이 드라마를 너무 잘 만들어서 한 번 시작하면은 제가 그 탈북 학생들 인터뷰하다 보면 이거 보면 처벌받는 걸 아는데도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시리즈 하나 하면 우리나라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2편 보고 싶게 이상하게 끝내버려갖고 2편을 봐야 되고 해갖고 계속 넘어 드라마가 가게 만든 그런. 그래서 당국의 처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그걸 숨어가면서 다 봅니다. 이거를 방증하는 게 결국 심각한 사상 이완이죠. 북한의 체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유일 영도 체제고 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하고 저건 괴뢰 문화고 부르주아 문화고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왔고 교육을 해왔는데 우리 그냥 자연스러운 이 모습들이 하는 건 북한 체제의 굉장히 심각한 도전. 북한이 3가지 법을 통과시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3가지 법 인터넷에 치시면요 다 나옵니다. 전문이. 근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법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혼자서 이 남조선, 이젠 대한민국이라 표현했어요. 대한민국 드라마를 제가 한 편 봤습니다. 그러면 최소 5년에서 15년 노동교화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노동교화형이라는 거 아시죠? 북한은 그냥 단순 징역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교화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자는 시간 빼고 노동을 하는 건데요. 정말 한겨울에 언 땅을 판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동교화형 3년을 받다가 풀려난 그 캐나다 교포 목사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언 땅, 제가 언 땅을 팔 수 있어야 그게 파진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처벌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드라마 한 편 보면 5년에서 15년. 그리고 제가 본 한 편의 드라마를 제 친구한테 야 이거 재밌으니까 너도 봐 하면 전파 혐의가 됩니다. 이게 전파 혐의로 걸려 들어가면 최소가 무기에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게 북한 당국이 이걸 못 막는구나. 이런 괴뢰 문화, 그들의 표현한 괴뢰 문화, 한국의 K 문화를 못 막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법을 통과시켰구나. 그러면서 2개 법이 더 통과되는데요. 작년 1월 달에 통과된 평양문화보호법은 조금 더 황당합니다. 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북한에서 자기 부인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저는 제처는 절대 오빠라고 안 부르는데요. 우리는 클래스메이트라서 뭐 그냥 둘이 있을 때 야 너 아직도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많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오빠라고 부르면 처벌한다.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남친, 여친이라고 부르면 처벌한다. 이것도 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이 법을 처음 보고 아니 무슨 법에 오빠라고 부르면 처벌한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처벌 조항은 없어요. 처벌한다는데 뭐 이걸 해서 뭐 노동교화형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국정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좀 알려달라고. 궁금하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도대체 무슨 처벌이냐 했더니 그쪽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안 해주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자세하게 법에 우리 남한에서 한국에서 쓰고 있는 표현까지 집어넣어야 할 만큼 저는 북한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사상 이완이라는 거, 제가 늘 북한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뭐 공부가 부족합니다만, 북한 체제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체제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입니다. 이 경제를 정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 인민들을 위한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건지는 상관없이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경제 발전에 관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영도 체제, 세습 체제의 숙명 같은 건데요. 김일성 이후에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됐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업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나고 북한이 다 붕괴된다고 할 때 선군, 군을 앞세우는 선군 정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해서 그걸 돌파해내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보존했죠. 그게 그 사람의 성취면 김정은의 성취는 이른바 핵무력입니다. 핵능력. 뭐 신문지상에 엄청 많이 나오고 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사일 엄청 쏴대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할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것인데 할아버지 때보다 훨씬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강위력한 보검을 가졌다. 저는 북한을 극장국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게 이런 서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1930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한국에서 일부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930년대에 그 만주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상대로 빨치산 투쟁을 한 거는 맞습니다. 물론 많이 과장이 됐죠. 근데 북한이 만들어낸 서사가 뭐냐면 김일성이 자기 아버지 김영직으로부터 2자루의 피스톨, 권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그 권총을 갖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쳤다. 그래서 북한을 그걸 총대 철학이라고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는데 1930년에 그 시작된 게 100년 가까이 된 지금도 북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스게임 형태로 총 2자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서사는 이런 겁니다. 1930년대 제국주의자들과 조선인민민주주의를 건국한 김일성이 싸웠고 그 싸움은 1950년대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제국주의자로 바뀌었고 그 괴뢰인 남조선 대한민국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정통성이 있다. 우리는 빨치산이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백두혈통이다. 그 서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서사가 먹힐까? 저는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세대, MZ세대, 저를 비롯해서 저희가 식민지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식민지를 경험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도 아니고 근데 더군다나 지금의 MZ세대는 일본에 대해서 저희 때만 해도 일본에 대해서 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라떼를 계속 말씀드려서 약간 부의 상징이 집에 소니 TV 있고 소니 비디오 플레이어 있고 이게 소니 밥통, 조지루시 밥통이 있고 이게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소니 TV 그게 뭐지? 소니 TV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삼성 TV지, LG TV 뭐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어나서부터 한국이 선진국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지금 현재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요만큼의 어떤 열등감? 그런 게 없는데 비교의식이 없는데 제가 수업에 관련 수업들을 하고 계속 이쪽 연구를 합니다만 일본 문제만 나오면은 바로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그러니까 현재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저같이 좀 전략을 하는 사람들은 잘 지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감정적이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빠친코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그 애플 플러스 TV에서 하는 거 보라 4편을 보다가 갑자기 빠친코가 이런 겁니다. 그 조선 민족이 일본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 그 3대 4대 얘기인데 뭐 만주에서 고생하고 오사카 가고 미국 가고 4편을 보다가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이거 50대 중반 남자의 뭐 호르몬의 문제인가? 요즘 자주 울긴 합니다. 뭐 저도 그렇긴 한데 한국인의 감성으로서 제가 직접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재생산되고 그것이 우리 세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북한은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극장국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일본 동경대의 와다 하루키 교수가 처음 이제 빨치산 국가, 극장 국가다라는
그런 북한의 개념을 만들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걸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총비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들 그 학생들을 극장 안에 집어넣고 자기신들이 돌리는 영화만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만 극장 밖을 보는 거예요. 극장 밖에 뭐가 있는지 저게 더 재밌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위기감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 그 결단은 이제는 저 대한민국 남조선 것들 민족도 아니야 저것들은 다른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미 북한은 한 10년 전에 김일성 민족이라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 대한민국과 다른 민족이다. 백두혈통에 따른 다른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이미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남조선, 대한민국 저것들은 우리의 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민족 통일 아니야. 쟤네들은 그냥 완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적대 세력이다라고 대남 노선을 전환한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또 하나는 요즘 북한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202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얘기했고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신냉전이 도래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신냉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북한이 말하는 신냉전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하나의 진영으로 묶이는 거고 반대편에 한미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할수록 북중러가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지금 얼마 전에 보신 것처럼 푸틴이 와서 김정은을 만나고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신냉전 진영주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족 개념을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랑 어떻게 적대를 합니까? 어떻게 진영을 만듭니까? 따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고 하기 때문에 적대 세력이고 쟤네들은 미국, 일본이란 제국주의와 뭉쳐있는 괴뢰들이야. 그런 걸 확실히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일을 아예 빼버린, 민족을 빼버린 노선 전환이 이루어졌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 핵 공격인데요. 말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매우 고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연구자의 근데 고민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를 공식적으로는 민족을 향해, 한국을 향해, 남조선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핵 개발의 이유는 이 미제국주의자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공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한다. 근데 문제는 저같이 이런 북한 핵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2019년 5월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만 그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을 발사한 게 KN-23이라고 불리는 북한판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요.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저는 이제 북한이 대남 핵 전략을 바꾸구나.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개발한 핵은 그들 말이 맞아요. 한국을 향해 쏠 수 있는 핵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종류가 주로 미 본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거기에 핵을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9년 5월 달에 북한이 쏜 이 미사일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데 사거리가 1000km 정도이기 때문에 남한을 향해 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하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저는 그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멈추게 해야 된다. 이거 안 멈추면은 북한이 완전히 핵 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거는 앞으로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거다 해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 다 해. 나는 김정은을 믿어.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계속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은 어느 시점에 그러면 북한이 명백하게 북한이 말씀드린 유일 영도 체제들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런 전략과에는 논리와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핵 개발과 핵 능력이 미국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을 향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할 것이다. 근데 2022년 4월 5일에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핵은 전쟁 초기에 한국을 공격할 때 전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공개 담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4월 25일 김정은 총비서가 열병식에 한 연설, 우리가 4.25 독트린이라고 연구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명확하게 한국을 공격할 의지를 담습니다. 선제 공격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러면 북한이 기존의 담론, 아까 말씀드린 민족을 향해 핵을 쏘지 않다, 사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이 담론을 바꿀 때가 됐다. 언젠간 바꾸겠는데 이번에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대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를 향해 핵을 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북한이 생각하는, 제가 정말 총장님 너무 걱정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통일과 북한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북한 정치의 이해라는 그 교양 선택 과목을 하는데요. 어떻게든지 그냥 제 생각은 학생들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하고 관심이 있던 없던 15주, 16주 그냥 제가 혼자 떠들면 이만큼이라도 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을 모으는데 처음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동안 열심히 해갖고 지금은 이제 한 150명까지 늘렸습니다. 강의실이 작아서. 어떻게 늘렸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학기에 학점을 잘 줬습니다. 그냥 제 약간 소명 같은 거, 제가 이대에 오게 된 것도 그런 소명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큰 강의실로 옮겨서 더 크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눈높이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수업에 들어올 때 늘 뭘 하냐면요. 야, 북한이 어저께 미사일 쐈어. 뭐 그래.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표정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북한이 미사일 쏘면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미사일이고 뭐고 그런. 얘네들 관심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핵실험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약간 개념화해서 좀 웃기는 말로 도발의 일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죠. 외국 교환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뭐 본국에 있을 때는 약간 위험한데 여기 오니까 뭐 너무나도 북한이 뭘 해도 요즘 최근에 그 오물풍선은 다들 좀 그래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생활 밀착형 도발이다. 이게 괴롭히는 거잖아요. 거기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래도 감사하게 작년에 이대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통일부에서 해주는 4년짜리 사업인데 그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 프로그램도 하고 뭐 우리 윤희정 선생님 윤희정 통일포럼도 하고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걸 이제 다른 학교들 전파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통일을 끌어갈 세대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 저는 통일에 대해서 오늘 뭐 그 말씀을 주로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언젠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라고 하는데 준비를 당연히 해야겠죠. 특히 젊은 세대 통일을 끌어갈 세대. 근데 그 친구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이게 다 분단 때문이다. 통일되면 이 문제 해결합니다. 끊임없이 모든 거를 다 통일로 치환해서 하는 게 북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인민민주주의 2대 역사적 사명이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 총비서가 통일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민족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서 제가 생각해 그냥 북한 연구자로서 그런 아주 중요한 북한의 국시, 국가 목표잖아요. 그거를 바꾸면 그걸 뭔가 다른 거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틀리지 않았던 게 북한이 그 얘기를 시작한 게 12월 말 1월 초 지금 7개월째, 6개월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북한이 이렇게 대남 노선 전환을 하면 자신들의 노동신문 같은데 정론으로 써서 내고 그것을 계속 북한 주민들을 학습, 총화를 합니다. 정론이 하나도 안 나오고 총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뭔가 이걸 대체할 자신들의 정당성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
오히려 통일을 빼버리니까 북한 체제의 특성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한국과의 체제 경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대한민국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린 전쟁할 결심과 연계되면서 군사력 쪽에 훨씬 더 많은 제한된 자원을 쓰기 시작하니까 경제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 시기에 이른바 선군, 군을 앞세운 선군의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제가 이 드리는 말씀에 소수 의견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30차례 이 국내외 북한 연구자가 다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크게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뭐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 논의는 좀 오래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일부에서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 양측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도 두 국가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아직은 주류의 지배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이나 전직 관료진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꽤 하죠. 근데 그분들의 논의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남북이 자꾸만 통일을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이 그냥 레토릭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남한이나 북한이 자신들이 주도해서 통일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통일 경쟁, 체제 경쟁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상대방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한국은 대한민국으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그거의 바탕 위에서 평화와 공존을 쌓아가자. 그게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국내의 여러분들의 주장인데 저는 그거 뭐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제일 좋죠. 그렇게만 되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가 과연 가능할까? 현실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는 두 국가론, 두 교정국 관계를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더더욱 힘들어졌다. 아까 MZ세대 통일에 1도 관심 없다라는 게 수치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2018년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평화통일연구소에서 한 의식 조사를 보면 2018년에 20대가 통일에 필요하다라는 게 48% 나왔습니다. 2022년에 27.4% 거의 반토막 나왔고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더 떨어졌을 겁니다. 이 정도 숫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민족과 통일을 빼버리고 그냥 두 국가로 가자 하면은 젊은 세대, MZ세대, 한국에 있는 MZ세대는 그냥 북한은 남의 나라예요. 이산가족도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다 지금 많이 돌아가셨고 직계는 없고 사촌 이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는 물론 저희도 저희 그 제 처의 장인 장모님 다 칠양민이십니다. 그 북한에서 함경도에서 오시고 만주에서. 근데 다들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에게는 북한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국가로 선포해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는 어떻게 하냐. 중국에 탈북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는 난민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3조와 4조, 특히 헌법 3조가 당시에 재헌의회에 그분들이 성견지명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한반도에 규정을 할 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 의미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주민이라 우리 헌법에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물론 말을 안 듣습니다만 가서 우리 국민이니까 니네가 그렇게 강제 복송하지 말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두 국가론으로 간다면 헌법 3조와 4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한테 가서 얘기를 해봤자 야 니네 국민도 아닌데 니네 왜 그래? 쟤네 난민 아니야. 그냥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북한 급변 사태. 이거는 정부에서 뭐 이른바 진보 보수 상관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정부에서 한 4차례 정도 같이 이 작업을 했는데 북한의 아주 위급한 사태, 6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2급 비밀이거든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컨틴전시 플랜 뭐 그렇게 해갖고 치면 6가지 시나리오 다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북한의 아주 심각한 인도주의 재앙이나 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한국이 헌법 3조에 기반을 해서 개입을 한다라는 그 얘기인데 만약에 헌법 3조가 없어져 버리면 개입의 권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계실 때 만든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1개국 정부가 자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원칙이거든요. 이 권리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한테 동등하게 제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북한의 문제인데 우리도 그냥 유엔의 많은 회원국의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적극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나를 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두 국가론을 원하는 분들의 주장을 따라간다면 정말 그렇게 될 거냐. 저는 젊은 세대들이 만약에 북한을 우리가 헌법 개정해서 그냥 국가다라고 해버리면 별개의 국가다 해버리면 그냥 그들의 인식에는 굉장히 이상한 국가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이상한 지도자가 이상한 짓을 해서 오물풍선으로 보내고 툭하면 우리한테 공격하겠다는 우리는 민족도 아니고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가장 바람직한 통일상이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겁니다. 기존 체제 유지하고 최소한의 교류만 하자. 그게 50% 이상 나와요. 젊은 층에서는 70%가 나옵니다. 이거를 풀어 해석하면 김여정의 표현을 쓰겠습니다. 제발 서로 상관하지 말고 살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그런 거죠. 아니, 쟤네 귀찮고, 그리고 이해도 됩니다.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원하는 직업 갖기 힘들고, 또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더군다나 20대 여성들의 20대 여성의 스트레스 지수가 전 연령, 전 성별에 가장 높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대학생들 보면 좀 안 됐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들에게 이 북한이 그렇다면 두 국가를 해보면 전혀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제발 우리 건드리지 말고 그러고 통일돼도 쟤네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돼버려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을 끌어갈 세대들이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두 국가론에 일정 수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작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세계 시민 교육과 통일 교육을 연계해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 교육을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다음 학기부터 그 과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보편적 가치와 규범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와 통일 문제를 보자라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MZ세대의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보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이게 앞부분이랑 당연히 연결됩니다. 통일 포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민족 포기. 그러면은 도대체 김정은 총비서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안타깝게도 북한이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미국의 38로스라는 영어 사이트에서 저도 잘 아는 연구자들인데 쓴 글이 한국 언론에 너무 이렇게 많이 실려서 우리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김정은 총비서가 전쟁할 결심을 했다라고 써버렸어요. 근데 저는 거의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뭔 결심을 했냐는 걸 2월 9일 북한이 이른바 말하는 건군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남조선, 그것들 남조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력 점령 평정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하면 영토 완정이라는 건데요. 그것이 자신들의 국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족 통일 그런 거 없이 기회가 되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라는 걸 아주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7개월 지난 이 시점까지 북한이 뭘 하고 있냐면 실제 전쟁을 할 수 있는, 한국을 향해 공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시나리오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요때 오물풍선 넘어왔거든요. 사실 오물풍선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 밀착형 도발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하지만 이게 우리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제한됩니다. 일부에서 거기에 화생방 무기를 넣고 테러를 한다.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풍선 걔네가 보내는 것 중에 한 반은 북한에서 그냥 터져버려요. 이게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됩니다.
근데 생화학 무기 넣고 했다 터뜨리면 북한에 다 터져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북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2017, 18년에도, 18, 19년에도 북한이 이런 걸 보냈는데, 그때는 한 30kg 정도 되는 무게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었죠. 인명피해, 재산피해 나왔죠. 근데 이제는 이번에 얘네들이 보내는 거 3차, 4차는 5kg입니다. 대부분 종이에요. 그래서 터져도 이제 처음에는 진짜 우물이 들었는데 이제 그건 뺐고 종입니다. 터져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계속 날라오니까 이게 또 날라올 겁니다. 우리 김여정 또 얘기해서 아마 조만간에 또 날라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연구자로서 북한의 핵과 이런 군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김정은 스스로가 자기가 명백한 대남 핵 공격 전략이 있다. 체계가 완성됐다는 것을 올 4월, 5월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정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전쟁 같은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핵이라는 게 고위력 핵이 있고 저위력 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위력 핵을 만약에 서울에 떨어뜨린다. 이건 전면전이죠. 한 발만 떨어져도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전력과 미국이 우리한테 보장해주는 확장 억제에 따른 미국의 막강한 핵 전력으로 응징보복이 들어갑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전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그러니까 저는 중국, 러시아도 미국과 핵 전력이 대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 미니트맨 3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캘리포니아 만데버그 기지에서 쏩니다. 그걸 쏘면 34분 만에 평양을 타격하는데요. 이 다탄두탄이라는 겁니다. 미사일 하나에 탄두가 9개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면 평양은 초토화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 녹화되죠. 그건 넘어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더 시간 나는 예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를 비롯해서 미국은 막강한 그런 핵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만약에 한국을 향해 공격을 한다면은 이거는 그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된 핵전쟁을 하겠다. 그렇게 고위력의 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위력 핵.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 앞바다쯤에 저위력 핵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명피해는 적습니다. 서울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하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당연히 반격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북한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위협을 하는 거죠. 미국 니네가 여기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걸 본토로 쏠 거야. 그렇게 해서 미국이 공격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이게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고 이걸 기반으로 국내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하나를 쏴서 자신들이 한국을 공격 못합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꽤 촘촘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유의미한 군사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10발 정도를 섞어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발 정도를 쏘면 이건 전면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워낙 인구 밀집이기 때문에 인구가 포항에 떨어지더라도 포항 인구 50만 넘어요. 그렇게 한 방 떨어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반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우리는 핵은 없지만 대신 F-35 같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평양까지 날아가도 북한이 레이더로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어디 있는지는 대충 한미가 정찰 감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잘못된 표현인데 참수작전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제가 펄펄 뛰면서 그건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 군사적으로 공식 명칭은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Highly valued target을. 근데 이건 한국만, 미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국 지휘부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 용산부터 때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전쟁이 시작이 되면 한미가 계속 얘기하는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한테 전쟁 시작하면 당신의 체제는 무너진다. 우리는 당신을 공격할 거다. 근데 제 생각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한반도에서 가장 부자가 김정은 총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잃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쟁은. 그럼 안 하죠. 그래서 쉽게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왜 도대체 북한이 이러느냐? 1차적인 목표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북한이 핵을 하니까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북한과 협상하고 대화해서 북한의 핵을 어느 수준, 일정 수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이 확산되고 더 증가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려요. 물론 완전 반대편에서는 한국 핵무장 해야 된다. 미국도 한국 핵무장 하도록 둬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혼란의 상황이긴 한데, 그 틈새가 북한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북한이 이른바 전쟁할 결심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파트는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 기술적인 거 포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공진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co-evolution인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랑 그 한 몇몇의 이쪽 연구자들이 2010년부터 주장을 해온 건데, 우리는 북한 체제를 전복시거나 붕괴시켜도 안 되고, 남북한이 계속해서 경쟁을 해서도 안 되고, 남북한이 공멸하는 건 절대 안 되잖아요. 그건 진보든 보수든 다 동의하는 겁니다. 공존만 갖고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진, co-evolve 해야 된다. 같이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쨌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모든 게 다 막힙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은 그거는 근거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북한이 선핵이니까, 핵을 내세우는 선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앞세울 수 있도록 한국이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 그거는 북한 체제 자체가 앞으로의 미래의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 지식국가로, 요즘은 AI 기반 지식국가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훨씬 경쟁력이 있는 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극장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가 40대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 변수가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해서 30년을 더 통치한다 해서 70대까지 한다 치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30년을 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에서 똑같은 것만 상영했더니 극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바깥을 보는데요. 저는 김정은 총비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거. 제가 일간지의 사설에 북한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국이 같이 협력해서 북한에 TSMC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썼더니 댓글은 험악하게 달리더라고요. 무슨 TSMC를 북한에 만드냐 그러긴 하는데 하나의 일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른바 공진이 여전히 유효하다. 많이 비판받습니다. 여전히 이상적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